안녕하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길라잡이 사회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운영과 박지원입니다. 오늘 이해충돌 방지법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영준입니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8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의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이 완비됐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소원하고 있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이어지는 부패 예방제도의 구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부터 철저하게 예방하고 발생한 부패는 엄중 대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과장님, 예. 이해충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해충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의 이해충돌이란 그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개념을 보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떤 자신의 그 사적 이해관계에 관련되어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충돌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해충돌 그 자체는 부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충돌 상황에 놓인 공직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거나 부패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해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로 이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마련한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기준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최근 뉴스에서 약 200만 명의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런 내용을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 따라 보면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 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국회, 법원, 우리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과는 달리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사립학교 임직원이나 민간 언론사의 언론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을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이 중에 어떤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다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에는 직무 관련자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법상 누가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부터 설명드릴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 관련자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어떤 공직자의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에게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네. 둘째로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단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단속 조사를 하거나 부담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고 또 취소 등을 하는 상대방이 그 직무 관련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셋째, 공직자가 소속된 어떤 공공기관과 어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하는 것이 명백한 어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 4번째로 공직자의 어떤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즉 다른 기관의 공직자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감독기관과 산하기관 관계, 평가기관과 이 평가를 받는 그 공직자의 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0가지의 행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듣기로는 이해충돌 방지법의 그 10가지의 의무도 그 2종류로 나눠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청렴하고 공정한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공직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의 신고 그리고 제출 의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꼭 해야 할 5가지 의무 규정, 즉 신고 관련 규정들이 5개가 먼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 제5조에 보면 사적 이해 관계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사적 이해 관계자라고 하니까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척 이런 사람들이 일단 떠오르는데요. 예. 사실 듣기만 해도 막 마음이 약해질 것 같은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실제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하나요? 예,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6호에 7가지 유형의 사적 이해 관계자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째 보면은 공직자 그 자신과 그 가족이 대표적인 사적 이해 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가족이란 민법 7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과 같은데요. 우선 공직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가 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뭐 사위, 며느리,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형제까지도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아, 네. 그렇다면 그 가족이 아닌 사적 이해관계자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 공직자나 그 가족이 어떤 임원이나 대표자 또는 뭐 사회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과 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린 임직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직원으로 재직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공직자 그 가족이 저희가 시행령으로 이제 규정을 할 텐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이나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단체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관련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뿐 아니라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그런 사적 이해관계자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경우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공직자가 그 채용 임용되기 전에 2년 이내에 재직했거나 대리 또는 고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사회, 공직자 사회에서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 일전 2년 이내에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일정한 그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을 경우도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에서 정한 7가지 유형의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다. 이런 사실을 네. 알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직자 직무가 워낙 다양하고 범위가 넓어서 과연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 신고 대상이 공직자의 직무 유형을 어떤 사적 유형과 개입되어서 이해충돌 발생할 소지가 높은 대표적인 16개 유형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 대상 직무는 법 제5조 제1항을 참고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보면 그 16개 유형을 보면 우리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인허가, 뭐 단속 업무, 뭐 보조금 지급 업무, 뭐 계약 관계, 또 일선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 재판, 공직사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채용 승진, 뭐 포상 등 16가지 직무 유형 중 본인의 직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자분들께서 법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어떤 사람들이 직무 관련자인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무 관련자가 곧 사적 이해 관계자일 때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면 의무를 다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고와 함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회피 신청입니다. 즉 회피 신청이 이루어져야 그 직무에 대해서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을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회피 신청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신고로만 끝나지 않고 회피 신청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강의 들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결국 10가지 이 행위 기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법 제5조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신고 의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초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바로 공직자들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었는데요. 네.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의무가 추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금년 말까지 제정될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에 부동산의 어떤 직접 취급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명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뭐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실 거예요. 국토교통부랄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대도시 지역에 있는 각종 도시개발공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기관의 그 공직자와 배우자는 자기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 매수하는 경우에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기관에서 인사 계약 업무 등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하더라도 해당 기관 재직자라면 그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시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의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여부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겁니다. 단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 여부까지는 공직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외했다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가장 실망하고 박탈감을 느꼈던 부분이 바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태였는데요. 앞으로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되면 철저한 그 사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이외에도 부동산 보유 매수 여부를 신고해야 하는 공직자들이 또 있는데요. 부동산 취급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속기관이 어떤 택지 개발이나 관광단지 조성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공직자들이 이렇게 사적 이해관계나 아니면 뭐 직무와 관련된 그 부동산 보유, 매수 사실을 신고하면 그 해당 기관의 기관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나요? 네, 그 이제 공직자한테 신고를 받은 그 해당 기관장은 그 신고 내용을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하기 어렵다 좀 인정이 되면 그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직무 수행 일시 중지나 그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서 또 예외적으로 해당 공직자가 아니면 도저히 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직무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나 또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그 공직자로 하여금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어떤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 등 다른 공직자가 그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신고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민간 부분의 전문가가 공직자로 임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공직사회에 활력이 되고 그리고 공직사회의 역량도 제고하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민간 영역과 그 공공부문 간의 그 유착을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혹시 이해충돌 방지법에 이러한 사례들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규정도 있나요? 네, 다행히 우리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국민들의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임용되거나 임기가 개시되기 전 3년 동안 본인이 그 민간 분야에서 활동했던 내역을 임용 후에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기관에서는 그 고위공직자가 재직했거나 뭐 대리 고문 등을 제공했던 그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특혜 제공 가능성 같은 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 고위공직자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3호에 고위공직자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와 그 범위가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일정직위 이상의 법관과 검사, 공기업의 장에 이르기까지 재산공개 대상인 그 공직 임기를 시작하시는 고위 공직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예.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란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떤 민간업체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 네, 그 계약을 담당하는 국장의 배우자가 아내분이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에다가 그 기업의 자문을 몽땅 몰아주고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부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 의미의 부패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반드시 청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서 부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규정이 그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 해당 신고 의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무 관련자와 거래 신고는 이런 경우입니다. 뭐 공직자는 본인과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장인, 장모 또는 시부모 등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와 금전이나 어떤 부동산 등 사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직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 직계 존비속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어떤 지분이나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 법인 단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특수관계 사업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특수관계 사업자인 사람들이 공직자 직무 관련자와 어떤 사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또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직무 관련자와 대가성 거래를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우리가 일상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어떤 통상적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뭐 경매 등을 통해서 아파트를 당첨을 받는다 할지 그런 경우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신고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법 제15조에서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뭐 퇴직한 공무원은 앞서서 말씀하셨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대상에 예.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통상 공직에 입문해서 30년가량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동료 공직자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 많은 동료들이 앞서 얘기한 사적 이해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전관 예우 의혹을 사전에 좀 방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퇴직 공직자에 대한 정관 예우 등 특혜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그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가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또 계약의 어떤 상대방으로서 즉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퇴직자와 골프를 같이 하거나 뭐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게 되면 이를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그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공직자가 어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를 안 했거나 공공기관에서 그 보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를 안 했거나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우리 법에서는 징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 기관장은 그 해당 공직자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나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공직자의 그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나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징계와 더불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형준 과장님과 함께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가지의 신고, 제출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 5가지 의무는 명백하게 불법이나 부패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께서 그동안 끊임없이 물어오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연 공정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저희 공직사회의 네.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지가 아닌 자율적인 신고와 사전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모두 안심하고 일하고 국민들께서는 우리 공직자들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청렴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이렇게 상세하고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5가지 신고 제출 의무에 이어 5가지 제한 금지 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본 강의의 진행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송두원 주무관입니다. 저와 함께 법의 내용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 조유지 팀장님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는 공정성과 부패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행위 자체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5가지 유형을 설명해 주실 텐데요.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에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규정이 눈에 띕니다. 네, 최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식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강의, 자문, 대리 등으로 인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들이 제한이 될까요? 예, 먼저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소속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 강의 등을 통해서 사리금 수수가 허용된 경우와 소속 공공기관장이 사전에 허가를 한 경우는 허용됩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소송 등에서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 자문을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고요. 또 외국기관, 법인 등을 대리하는 행위, 그리고 직무 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도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점을 기억하시고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은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몇 년 전 공공기관의 채용 특혜 의혹이 문제가 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매년 채용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공공기관의 채용 특혜 예방을 위한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간 국회의원이 자녀를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한 도시공사에서는 임원의 자녀를 운영요원으로 채용하는 등 그 특혜 채용을 통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관, 자회사는 소속 기관의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경쟁 절차 없이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자의 가족을 경쟁 절차 없이 채용할 수 없으며 그 공공기관이 산하기관인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고위공직자의 가족 그리고 그 공공기관이 자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해서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고위공직자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개경쟁 채용 시험이나 다수인 대상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따른 채용은 허용이 됩니다. 이때 그 채용의 제한을 받는 가족의 범위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같이 민법 779조상 가족의 범위인데요. 그러니까 즉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공직자의 형제 자매, 이게 기본적인 가족의 범위고요. 그리고 공직자 본인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서 채용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등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을 그 경쟁 절차 없이 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 유도,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소위 부모 찬스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가족이 편법적으로 공공기관의 계약을 독식하는 행태가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나요? 예,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계약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그 공직자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범위는 매우 넓어서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 담당자, 그리고 그 기관을 직무로서 감독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특수관계 사업자까지 그 해당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나 자회사는 이에 더해서 그 해당 기관이 산하기관이라면 그 감독기관이나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가족과 또 이들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 이들과 관계된 특수관계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가족의 범위는 공직자, 그리고 공직자의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며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물론 공직자가 이를 지시, 유도, 묵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계약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가끔씩 공직자들이 관용 차량이나 공용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 차량, 토지, 시설 등을 그 본래의 목적과 달리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 그동안 무심코 행해졌던 사적 사용의 관행이 뿌리 뽑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팀장님, 이번에 설명해 주실 내용은 5가지의 제한 금지 사항 중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최근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회적 문제가 됐었죠. 특히 이런 사안은 공직자 개인의 부패 행위에서 그치지 않고 공정한 자원 배분이나 시장 경제를 왜곡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네, 그래서 마련된 규정이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입니다. 당초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만을 이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까지, 그리고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뿐만 아니라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까지 이용을 금지하고 있고,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 즉 국민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렇게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사적 이익을 위해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시험지 유출과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없더라도 이런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해충돌 방지법의 10가지 의무 가운데 벌칙으로 형벌이 규정된 유일한 의무인 만큼 공직자들이 엄중히 여기고 잘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친지나 지인이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공직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를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도 몰수하거나 추징됩니다. 네, 특히 이 규정은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계셔야 하는 규정인 것 같습니다. 내년 5월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많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조금 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나머지 4개의 제한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네, 우선 가족 채용 제한이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제한, 공공물품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 조유지 팀장님과 함께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 법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제도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쉽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해 주신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익비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